일본에서 평범하게 살던 청년 나오후미가 갑자기 다른 세계로 소환되어 방패라는 칭호를 가진 용사가 되었다. 무기가 전혀 공격력이 없는 방패인 용사.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단했다. 2부에서 그와 동료들이 연기를 물리쳐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고, 다음으로 사령수 봉황이 부활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교를 물리치면서 결계를 만들어 봉황이 깨어날 때까지 3개월 반의 시간을 벌었다. 봉황을 깨우지 않고 잠들게 두기로 하고 우선 자신의 영토 방어를 강화해야 했다. 그 자식도 쓰러뜨렸지만 저주에 걸려 그와 동료들의 능력치가 크게 떨어졌다. 연기가 준 힘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단결만이 힘이었다. 단결이라니 생각나네. 그 세 영웅들이 파도를 물리친 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여왕이 그를 불러서 파도와 재앙이 봉황에서 곧 닥칠 거라며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방패에게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세 영웅을 다시 찾으면 더 좋겠다고 했다. 역시 위기 때 진짜 서로를 기억하는 법이지. 아름다운 새 동생이 밖에서 방패를 기다리고 있었고 보라빛 공주와 만나 건강을 묻고 인사했다. 공주는 미안하다며 일부가 여전히 방패용사와 아인종을 차별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 사과했다. 여왕도 그들을 처리하려고 노력 중이었다. 공주는 방패 옆으로 이사와서 영토를 돕고 지키기로 결정했다. 여왕은 방패를 데리고 이 세계의 7성 용사 중 한 명인 장용사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영귀의 시체를 수습해 방패에게 건넸다. 여왕은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북부에 그 여자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전했다. 장용사가 나타났는데 잘생긴 형인 줄 알았더니 짜증나는 할아버지였다. 벌써부터 방패에게 고함을 질렀다. 방패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새 동생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부탁해서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장비를 고쳐달라고 했다. 그 장비가 여기선 쓸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위치에 있으니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할아버지를 고용하려고 했지만 기본급의 후하게 30골드를 주겠다고 해도 거절했다. 25골드라도 주면 어떻겠냐고 하자 너무 많다며 농담을 했다. 할아버지는 완전 행복해하며 미친 사람처럼 일하러 갔다. 돌아가는 길에 방패는 많은 아인종 노예들을 만났다. 노예시장에 들러 모두 사려고 했지만 이번엔 수가 너무 적었다. 주인은 여왕이 아인종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왕의 은혜를 기억해 노예상들은 아인종을 사들여 해외로 팔거나 국내에선 터무니없는 가격인 30골드, 이전의 100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았다. 방패는 노예상을 모두 사들였다. 그의 시대가 왔다. 혼자 부자가 된 노예상은 방패를 떠올리며 형제처럼 느꼈다. 방패는 네토로 가서 가파마을의 아인종을 더 샀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여행하며 피라가 그를 안내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모험하며 캠핑도 했다. 드디어 도착한 그곳은 상인과 용병의 나라답게 시장이 매우 번화하고 활기찼다. 방패는 노예상이 소개한 주소로 가서 안으로 들어가니 노예상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있었다. 아마도 이복 형제 같았다. 그는 방패를 지하 노예 경기장으로 데려갔다. 오늘은 노예들이 막 도착한 날이었다. 이곳은 지상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을 살 수 있는 곳이었다. 여왕의 3대 덕분에 노예 가격이 새 수준으로 올랐다. 평범한 아인종도 귀족들이 100골드까지 경매했다. 상인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노예상은 방패가 전에 아인종을 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돈이 별로 없자 그는 산 노예들이 가파족 아인종이 아니라고 말했다. 방패가 찾는 건 따로 있었다.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 내린 운명이라며 가파마을 아인종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옥 경기장이라고 했다. 그곳은 내기하거나 직접 경기에 참가하는 곳이었다. 방패가 도착하자 한 여자가 다가와 그를 챙겼다. 경기장 아래에서는 코끼리와 판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험 많은 여자가 판다가 이길 거라고 했다. 호기심에 방패에게 내기하러 왔냐고 물었다. 방패는 내공이 깊은 판다가 이길 걸 어렵지 않게 봤다. 여자는 자신의 정확한 예측에 기뻐했다. 다음 경기는 개인간과 검술사였다. 모두 검술사에게 걸었지만 방패는 아무것도 몰라서 돈을 잃었다. 여자가 방패에게 혼자 또는 최대 3명까지 팀을 만들어 참가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여기서는 3대3 경기였다. 진짜 내기할 만해. 너 술 마셔도 안 취하잖아.
불사신들한테 꼬이기 힘들어. 누나, 가자. 다음에 보자. 알겠지? 정확히 말하면 가파마을에서 온 아인 앙키엔이 돌아와서 참가 결정을 논의했어. 신분을 숨기면서 말이지. 안필라와 자파가 지하 던전에 참가해서 돈을 벌고 가파마을의 모든 아인을 사들이려는 거야.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지. 3대3 경기가 시작됐어. 첫 경기에서 아는 우리 팀이 약하고 전투력이 없다고 보여줬어. 깡패 3명이 앙케인과 2 여자애를 보고 깔보는 게 눈에 띄었지. 그게 바로 관중을 속여서 우리 팀에 더 많은 내기를 걸게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상금을 챙겼어. 내기가 많아지니까 앙키엔과 동료들이 힘을 발휘해 결계를 만들고 역전했지. 모두의 눈앞에서 새 녀석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어. 여기다. 이 던전에서 난리를 치자. 역시 상인의 땅답게 귀족 한 명이 무기를 던져서 앙키엔 팀을 지원했어. 덤으로 무기 광고도 부탁했지. 필라가 무기를 들자마자 바로 능숙하게 다뤘고 다른 팀들을 위협했어.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모두 물러났지. 2번째 경기는 다음에 하자고 약속했어. 이제 막 시작인데 중도에 포기하다니. 앙키엔이 너무 속상했어. 술집에서 슬픔을 달래다가 누나를 다시 만났어. 누나는 앙키엔의 신분을 절대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오늘 밤에 제대로 놀아보자고. 취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는다고 했지. 12선착장 남자라면 뭐가 두려워? 누나가 독한 술을 권했는데 앙키엔은 물 마시듯 술을 마셔서 누나가 어리둥절하다가 완전히 반해버렸어. 앙키엔이 누나에게 던전에 대해 다른 팀들이 이유 없이 물러난 것에 대해 물었어. 누나는 둘이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바람 쐬러 가자고 했고 마침내 이유를 설명해줬어. 영웅과 미녀가 있는 곳에 도적들이 빠질 수 없다고. 도적 4명이 나타나 둘을 위협했지만 누나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한 번에 4명을 처리했어. 앙키엔은 그들이 물러난 이유가 매복 때문임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온갖 방법으로 누나를 공격할 거라고 경고했어. 조심하라고, 가능하면 포기하라고 했지. 그래야 던전에서 만나지 않을 수 있다고. 차라리 침대에서 만나자고 했어. 그 후 마수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식은 죽 먹기였어. 하지만 앙키엔은 환영을 만들어 팀이 힘들게 승리한 것처럼 꾸몄지. 앙키엔 팀은 성공적으로 신성한 스타가 되었고 돈도 쑥쑥 늘었어. 그는 모두를 이끌고 무기와 장비를 사러 갔어. 유명한 상인이자 대회 후원자가 앙키엔에게 투자하고 싶어 했지. 앙키엔은 상점에 들어갔지만 투자는 거절했어. 문제 생길까봐 걱정됐거든. 대신 그가 자신의 영지에서 함께 사업할 권리를 달라고 했고 앙키엔은 마지못해 동의했어. 가파가 다음 상대 정보를 모두에게 알려줬어. 이 사람은 혼자 참가해서 매 경기 이기고 랭킹도 높아. 이름은 나지아야. 강력한 번개 마법과 창 근접 전투를 사용해. 이번 경기는 결승전이야. 결승전이니까 팀은 더 이상 약한 척할 필요 없어. 앙키엔은 모두 해산시키고 일찍 자서 싸울 준비를 하라고 했어. 결승전이 시작됐고 심판은 앙키엔의 신성한 스타팀과 여신 챔피언 나지아가 맞붙는다고 발표했어. 나지아는 바로 누나 마법사였어. 전에 앙키엔을 보고 누나는 머리가 아팠지. 이미 경기장에서 만나기 싫다고 했는데 앙키엔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돈이 더 중요했어. 새로 만난 여자 말을 듣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지. 누나는 일부러 앙키엔 품에 넘어지면서 속삭였어. 승리하고 싶은 이유는 가파마을에서 노예를 사들이기 위해서라고. 뭐 누나가 이기면 사줄 거야. 앙키엔은 잠깐 놀랐지만 2 사람은 진지하게 경기에 임했어. 누나는 천둥번개술을 마시며 집지붕을 부수고 바람을 불러서 시원하게 했어. 필라는 앙키엔 머리 위에 올라탔지. 앙키엔은 달려가 공격했지만 번개에 날아갔어. 앙키엔은 3개의 방패로 나지아를 가둬뒀어. 필라가 돌아와 공격했지만 물을 입에 가득 머금었어. 심판은 경기장을 다른 모드로 바꿨다고 알렸어. 나지아 후원자들이 경기장을 물로 바꿨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지아는 진지하게 싸워야 했어. 나지아는 물과 하나가 되어 범고래로 변신해 초속 에네미의 속도로 돌진했어. 가파는 가만히 서서 피하지도 않았어. 범고래가 갑자기 멈췄고 자파가 사레나를 부르며 가면을 벗었어. 사레나는 나지아의 본명이야. 누나는 이 이름을 듣고 필라가 여동생임을 알았지. 그럼 이 남자는 용사키엔 나오푸미일 텐데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야? 또 누나가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외치더니 방향을 바꿔 2 얼굴의 선배를 공격하며 한마디 했어. 너 수집하는 거야?
가파 마을 사람들은 영토와 가파 동생 때문인 거 맞지? 나지아 선배에게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남편을 완전히 이해했어. 앞으로 동생을 데려올 거야. 가파는 누나가 동물 형태라도 문제없다는 걸 알고 선배에게 걱정 말고 마음껏 놀아라고 했어. 마지막 공격은 양쪽에서 소용돌이처럼 돌진했고 결과는 나지아 누나가 바닥에 쓰러져 항복하는 척했어. 조금 아쉬웠지만 마을 아이들을 모두 사들인 그녀가 앞으로 어떤 후원자들에게 팔릴지 모르겠어. 나지아의 후원자는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어. 돈과 권력을 가진 후원자가 새로운 경기를 준비했고 나지아와 선배가 광대 살인마와 싸우게 됐어. 뒤에는 2개의 꼭두각시 가파가 있었고 먼저 돌진했지만 한 방에 끝낼 줄 알았는데 광대가 꼭두각시를 조종해 막아냈어. 선배와 피라를 묶어버렸고 피라는 동물로 변해 광대를 발로 차고 가파와 협력해 공격했어. 나지아 누나는 선배에게 같이 마법을 써서 협력하자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귀여운 2 동생이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 거의 죽을 뻔했지만 누나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천둥을 부르는 주문으로 광대의 주의를 끌고 선배의 힘과 합쳐 가파에게 힘을 부여했어. 큰 책임이 가파에게 주어졌어. 가파는 빠르게 움직여 광대를 공격했고 그의 모든 기술은 가파의 무적 천둥 몸의 무용지물이었어. 가파가 광대를 베어 큰 구멍을 만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건 대역 인형뿐이었어. 광대가 나타나 내 실력으론 나를 죽일 수 없어. 이제 싸움은 끝이다. 월급 500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어. 광대는 퇴근 허락을 구했고 심판은 선배팀의 승리를 선언하려 했어. 후원자 할아버지가 뛰어나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선배가 가명으로 내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결과 취소를 요구했어. 다행히 인신매매 업자와 다른 후원자가 경기를 인정하고 선배와 나지아가 산 노예에게 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선배의 방패용사 신분도 드러났어. 모두가 그가 사성용사 중 하나임을 알아차렸고 환호했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줘서 고마워. 모두가 기뻐하며 2 자매 가파와 나지아는 드디어 서로를 꼭 안았어. 누나는 방패용사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내 이름은 사지나야. 전에 라파를 지켜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지켜줄게. 선배라고 했어. 다른 곳에서 SOS 신호가 켜졌고 이전 전투의 늑대 소녀는 돈을 들고 도박판에서 물러나 약을 사러 갔다가 감옥으로 돌아왔어. 노예 신세인 병든 동생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정말 불쌍했어. 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먹고 자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무력함을 느꼈어. 감옥 밖에서는 노예들이 자신을 돌봐주길 바라며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고 있었어. 그들은 용사 방패가 빨리 와서 구해주길 바랐어. 희망의 빗줄기가 그에게 있었어. 인신매매 업자가 선배와 가파를 노예 수용소로 데려갔고 모든 아인간들이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며 애원했어. 멋진 선배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선배는 단호하게 거짓말을 밝혀내며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 업주는 그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에 감탄하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인공에게 데려갔어. 바로 그곳은 늑대 소년의 방이었고 그가 선배를 보자 진지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자신을 사달라고 간청했어. 제 이름은 포야요. 인신매매 업자는 포야가 개가 아니라 백호 종족이며 더 멋지고 어린 나이에 이미 높은 레벨에 도달했다고 소개했어. 성장할수록 더 강해져 최고 레벨은 120이고 이 종족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했어. 가격은 120골드였고 병든 여동생도 함께 줬어. 여동생은 시력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포야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기장에 참가했다고 했어.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선배는 업주를 비난하며 애써 번 돈을 가로채는 그를 낮은 인간이라 불렀어. 그리고 감옥 문을 열라고 요구했어. 선배가 들어가 보니 동생 이름은 알라였고 약을 꺼내 치료해주면서 포야에게 약값은 준비됐니? 라고 물었어. 포야는 진지하게 평생을 바쳐서라도 약값을 갚겠다고 답했어. 선배는 그의 얼굴에서 신뢰를 느꼈어. 동황금과 함께 병들어 눈이 보이지 않고 누워만 있는 여동생을 덤으로 받았다. 여동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녀석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기장에 막 참가했는데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 형이 주인을 비난했어. 눈물이 나려는데도 그 소년이 번 돈을 가로채다니 위선자 같으면서도 문을 열라고 하다니 감옥방에 들어가 형이 여동생 이름이 아라인 걸 확인하고 약을 꺼내 치료해주면서 포로가 준비됐는지 물었어. 평생을 바쳐 약값을 갚겠다며 그 소년은 진지하게 몇 생을 말처럼 일해도 괜찮다고 했어. 얼굴만 봐도 믿음이 가서
아라에게 약을 먹였더니 훨씬 좋아졌어. 몇 번만 더 하면 마을을 부술 수 있을 거야. 포로와 아아 두 형제가 공식적으로 형을 따라갔고 형은 사서 온 아인들도 마을로 데려왔어. 마을이 훨씬 북적거렸고 사에나와 자파가 남자를 두고 다투며 비육, 엔칠로 나누었는데 사람이 많아도 전부 어린아이들이라 형은 방어력을 빨리 강화해야 했고 공주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었어.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돈도 바닥나고 언니가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작업 걸어서 신경 써야 하고 너의 방패인 아라 여러 번 약을 먹고 나서 빨리 회복해서 예상보다 빨리 붕대를 풀었어. 아라는 기뻐하며 너의 방패를 안았어. 고마워. 정말 아름다운 백호야. 너의 방패는 다른 마을에 가서 돈을 벌고 아라에게 집에서 걷기 연습하라고 당부했어. 너는 첫걸음을 딛는 걸 기대했어. 아이들은 행복으로 가득 차 서로 안고 빙글빙글 돌았어. 밝은 미래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밤이 되자 마을이 습격당했어. 너의 방패는 없었고 악당들이 와서 집을 불태우고 아이들을 납치하려 했어. 이 마을의 아인간들은 엄청난 가치를 지녔어. 잡히면 하늘을 나는 것과 같고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어. 그들은 인지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며 무기를 내려놓으라 요구하고 집집마다 수색했어. 모든 아인간들이 잡혔어. 백호 집안의 형제들만 남았고 아라는 도망치려 했었어. 너의 방패가 위험할 때 신호탄을 쏘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 신호탄을 꺼내 하늘로 쏘려던 순간 순찰병 한 명이 발견해 붙잡혔어. 그들은 성인이 와서 구해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대장은 아라가 희귀한 백호임을 알아차리고 눈이 번쩍 뜨였어. 그들은 아라를 해칠까 두려워 필사적으로 저항했어. 대장은 그를 본보기로 죽이려 했고 다른 아이들을 위협했어. 갑자기 불꽃이 튀어 그의 행동을 막았어. 왜 뇌에 바로 꽂지 않냐고. 너의 방패가 돌아왔어. 내 정신적 자식들에게 감히 손대다니. 정말 한심해. 너는 방패를 들고 아이들을 지키려 했어. 이자들을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우리 마을을 공격하고 집을 불태우다니. 네가 힘들여 지은 집을 불태우다니. 대장은 빨리 죽고 싶어 했지만 너의 방패에게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 너는 공격력은 없지만 방어력은 무적이야. 그를 어둠의 감옥에 가두었고 그는 두려워하며 풀어달라고 애원했어. 좋아, 너는 염소야. 너의 방패가 명령해. 가파가 그를 처리했어. 그는 죽을 줄 알았는데 갑옷만 벗겨졌어. 그제야 그는 떨며 항복했어. 가파가 칼을 그의 목에 대고 그가 납치범임을 알아챘어. 그는 그녀를 납치했고 감히 협박까지 했어. 그를 죽이면 마을도 끝난다고 했지. 누가 그에게 그런 용기를 줬는지 모르겠어. 코마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갑옷에 붙은 휘장을 보고 그가 사명교 귀족 가문 출신임을 알았어. 그를 죽이면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구실을 만들고 살려두면 죽는 것보다 못해. 그래서 너의 방패는 그를 악마의 땅으로 보냈어. 그곳에서 그는 18층 지옥처럼 학대받을 거야. 현명한 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지. 지금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 너에게 손대면 절대 가만두지 않아. 인과응보야. 인신매매범들에게 마땅한 결말이지. 너의 방패는 그들을 주인에게 팔았어. 이야기에 소금과 후추를 더했어. 약간 골치 아팠지만 꽤 많은 돈을 벌었고 너의 방패가 공격한 자들의 최후를 퍼뜨렸어. 아인간을 지키는 용사인 너의 방패를 공격하는 자는 아무도 다시 접근하지 못해. 이번 일을 겪고 아라는 아직 어리지만 남자를 지키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 목표는 변함없이 강해져서 여동생을 지키는 거야. 사레나와 포르는 너의 방패에게 레벨업을 시키러 갔고 팀 명단에 보충되어 봉황과의 전투를 준비했어. 궁전으로 가는 길에 여왕을 만나고 너는 백호 집안 용사 형제들과 마주쳤어. 아라는 그를 오해해 형이라고 생각했어. 아라는 여왕과 만나 그녀를 바라봤어. 여왕은 용사의 서사시를 기억하며 그가 사랑하는 여동생 때문에 명예로운 나라를 버리고 많은 전공을 세웠다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의 여동생이 납치당했고 그는 복수하며 왕국을 뒤엎었어. 본론으로 돌아가 여왕은 부상당한 용사를 찾았고 그도 전투 중 흩어진 동료들을 찾고 있었어. 다른 용사들은 아직 소식이 없었어. 사랑하는 여동생 때문에 이름 없는 영웅이 되었고 병사로서 계속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 그 여동생이 잡혔어. 여동생 때문에 복수하며 왕국 하나를 뒤집었고 본론으로 돌아가 여왕이 용맹한 전사를 찾았다고 알렸어. 용맹한 전사도
영혼 거북과의 전투에서 흩어진 동료를 찾고 있는데 다른 용사들은 아직 행방이 묘연해. 하지만 검전사의 동료들은 전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왕은 형에게 간절히 설득해 용맹한 전사가 꼭 참여하게 하라고 했어. 형은 잘생긴 얼굴로 중재하러 갈 생각도 없고 간청할 생각도 없었어.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지만 백색 여신의 말을 떠올리며 단결하지 않으면 그녀가 성스러운 협회를 파괴할 거라 생각했어. 형은 한숨을 쉬며 씁쓸함을 삼키고 모든 일을 정리했어. 이때 용맹한 전사는 이미 지쳐 있었고 형의 영지에서 동료를 찾으려 길을 헤매며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어. 어디를 봐도 아이들이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아는 낯선 꼬마가 끼어드는 걸 봤어. 꼬마 피라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광대인 걸 알아챘어. 아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해 누군지 몰랐지. 꼬마가 곧장 가면을 얼굴에 썼어.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살인광대였어. 아는 왜 여기 있는지 몰라 놀랐어. 혹시 누군가의 임무를 받은 건가? 꼬마 광대는 천리를 걸어와서 먹으러 왔다고 했어. 아는 진지하게 말했어. 공짜 음식은 없다고. 마을이 가난해서 모두를 부양하지 못한다고. 꼬마 광대는 무심하게 금화 주머니를 꺼냈어. 아는 까칠하게 굴며 꼬마를 내쫓으려 했어. 살인자라 믿을 수 없으니까. 불쌍한 꼬마 광대는 마을 사람들을 노예 사냥꾼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아는 단호히 거절했어. 꼬마는 발걸음을 옮기다 세 걸음마다 뒤돌아보며 아는 애처롭게 바라봤지만 아는 냉정하게 무시했어. 배고파도 상관없다며 진짜 단단한 청년이야. 모두가 계속 먹는 동안 아는 꼬마 피라를 데리고 마차를 보러 나갔어. 곧 출발할 예정이었지. 아는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레벨업을 잊지 말고 낯선 사람은 마을에 들이지 말라고 당부했어. 공주님이 마을을 지키도록 부탁하면서 피라가 변신해 마차를 끌고 안과 가파는 출발했어. 세 사람이 함께 여행하는 건 오랜만이었어. 중요한 임무는 먼저 사자용사를 찾는 거야. 아는 사자용사의 행방을 찾아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 주민들은 술집 근처에 가면 된다고 알려줬어. 거기서 사자용사와 닮은 사람이 있다고 했지. 그때 사자용사는 동료를 찾았어. 엘레나는 세계를 구하러 갔지만 집안일을 이어받느라 거절했어. 엘레나는 사자용사를 비난했어. 지금은 레벨도 떨어지고 명성도 재산도 없는 한물간 사람이라고.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냈다며 옛날처럼 대부호가 되고 유명해져야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어. 지금의 용사견은 그런 사람과 비교당했어. 자신을 비난했던 그 사람과 말이지. 자존심 상한 안용사는 벌떡 일어나서 용사견이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부끄러워 도망쳤어. 안도 이런 녀석들과 싸우기 싫어 그냥 도망쳤지. 안은 돌아와서 용사의 동료를 불러 식사하며 처음부터 이야기를 물었어. 원래 용사견은 연기를 먼저 없애려 했어. 안은 모두에게 자신이 용사견보다 훨씬 강하다고 알렸지. 하지만 용사견은 연기에게 한 대 맞고 그의 힘은 거북이 가려운데 긁는 정도였어. 돌에 달걀 던지는 꼴이었지. 동료들은 용사견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도망쳐 잠들었어. 엘레나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신이 사람을 착각했다고 생각했어. 그때 안을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엘레나는 안에게 술집 위치를 알려줬고 안은 피라와 가파를 데리고 용사견을 찾아가 둘이 단둘이 이야기하게 했어. 술집에서 안은 용사견의 동료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위로했어. 용사견은 동료들이 너무 약해서 자신이 패배했다고 자책했지. 안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말을 아꼈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 그는 사자 용사들이 단결에 봉황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며 용사견의 힘을 빌리고 싶다고 했어. 그때 나타난 여자가 형제를 깨트리려 방해했어. 그녀는 용사견의 심리를 조종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 오래전부터 용사견을 동경했지만 용사용이 강제로 그녀를 괴롭혔다고 했어. 이후 모든 문제는 안이 꾸민 일이라고 했지. 그녀는 연기가 뒤에서 조종한다고 믿게 만들었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용사견의 동료까지 희생시켰어. 안은 이 여자에게 꽤 분했어. 그녀는 두 사람의 가슴을 열어놓에 인장을 드러내 증거로 삼았지. 바보 같은 용사견은 정신조종에 성공당했고 그녀는 용사견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영혼에 침투했어. 아는 영웅이 미녀를 이기기 어렵다는 걸 잘 알기에 탁자를 치며 일어났어. 마침 용사용이 달려와 여자를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졌어. 그녀는 용사용이 매일 밤 자신과 관계를 강요했다고 고발했어.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용사견에게 보호를 부탁했다고 했어. 용사용은 8개의 입으로도 해명할 수 없었고
아는 그 여자의 더러운 말을 참지 못했어. 아는 탁자를 치며 일어나 한 걸음씩 다가가 물었어. 이 녀석, 지금 누구 말 듣는 거야? 용사견 바보 같으니 소처럼 여자 말을 믿고 모든 죄를 내 머리에 뒤집어 씌우다니 이 바보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마지막이다. 동료야. 네가 죽은 건 네가 이걸 게임처럼 여기고 동료의 목숨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도망치면서 편안해하는구나. 정말 어처구니 없어. 동료들이 너를 믿고 함께 간 줄 알았는데 용사 얘기는 접고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으니 욕을 퍼부어야 마땅해. 검객은 인정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걸 지지하는 놈들까지. 이 녀석들 진짜 날 미치게 하네. 2년 죽기 싫으면 입 좀 다물어. 내가 한 걸음씩 검객을 몰아붙여 진실을 인정하게 만들 거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뭘 해야 할지 알면서도 이 빨간 입의 악마를 믿다니 미칠 지경이야. 검객은 칼을 휘둘러 내게 공격했어. 절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아. 그는 분명히 말했다. 여자를 믿는다고. 여자를 위해 죽을 각오라며 칼을 휘둘렀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신경 쓰지 않았지. 나는 그의 공격을 받아쳐 지붕 위로 날려버렸고 술집이 박살났어. 그가 내 힘을 이렇게 강하리라고는 생각 못했겠지. 결국 여자 말을 듣고 도망쳤어. 그 상처 입은 놈은 다리 붙잡고 애원했지만 이 두 녀석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 그녀는 상처 입은 놈을 한 대 걷어차고 검객을 안고 사라졌어. 그리고 상처 입은 놈에게 혀를 내밀었지. 몸이 불구가 된 듯한 가파와 피라가 걱정하며 달려와 내게 말했어. 형, 좀 가서 부상당한 주민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상처 입은 놈은 완전 구제불능이라 신경 안 써. 너무 지쳤어. 천사 같은 배파가 뛰어다니며 모두에게 힘을 줬어. 덕분에 모두 기운을 차렸고 상처 입은 놈의 기운도 다시 살아났어. 배파를 보며라는 당이 빛을 본 것 같았어. 아직 순수한 배파가 그에게 빵을 주자 상처 입은 놈은 늑대처럼 피라를 꼭 안았어. 나는 재빨리 그를 붙잡아 내 딸을 지켰어. 이놈이 더럽히지 못하게 기운이 다시 나면 내 훈련 방식대로 하라고 했지. 상처 입은 놈은 내가 장인어른이라서 하는 말은 다 듣는 걸로 알고 아침 일찍 출석도 하러 왔어. 그는 배파가 진정한 사랑이라며 쌀도 보태고 어린 시절부터 머리를 박으며 부탁했어. 형, 배파를 나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배파는 무서워서라 뒤에 숨었고 상처 입은 놈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욕했어. 라는 돼지 새끼라며 뚱뚱한 여자를 욕했는데 결국 그녀에게 한 대 맞고 난리가 났어. 나는 배파와 라를 데리고 상처 입은 놈에게서 도망쳤어. 새로 산 마차도 버리고 상처 입은 놈을 따돌리려 했지. 그는 한가롭게 경치를 즐기고 있었어. 그런데 한 놈이 나타나 길을 막고 공격하며 내가 여자와 다닌다고 비웃었어. 그는 거대한 운석을 떨어뜨릴 준비를 했지. 나는 3개의 방패로 운석을 막고 가파와 피라에게 힘을 2배로 강화해 그를 공격하게 했어. 동료 한 명이 튀어나와 자파와 피라의 공격을 무효화했어. 운석이 떨어졌고 나는 감옥 방패를 만들어 모두를 보호했지. 한참 동안 2개의 구체가 격렬하게 맞붙었고 나는 감옥 방패의 힘을 키워 운석을 깨뜨렸어. 팀은 무사했지만 나는 많이 지쳤지. 그때 2 놈이 동시에 힘을 합쳐 기습 공격을 했어. 광대 여자가 나타나 제때 구해줬지. 누군가 도우러 온 걸 보고 용사인 내가 약하다고 비웃던 놈들이었어. 라는 털을 세우며 그들이 약하다고 비웃는다고 했지만 그녀는 민첩하게 날아가 마른 놈과 1대1로 싸웠어. 사실 그녀는 저주를 짊어지고 있었지. 화가 나서 계속 공격했어. 뒤에서 한 놈이 몰래 공격했지만 라는 한 바퀴 돌며 그를 두동강 냈어. 마른 놈은 겁먹어 도망치려 했지만 늦었고 광대 여자의 일격에 즉사했어. 나는 광대 여자에게 왜 제때 나타났는지 물었어. 혹시 그 2 놈의 동료냐고. 광대 여자와라 피라가 동시에 나무랐어. 갑자기 그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분위기가 깨졌지. 나는 광대 여자를 마을로 데려가 밥을 먹였어. 그녀는 배고팠는지 엄청 먹었어. 분명 오랫동안 굶었을 거야. 돈도 많고 이름은 신혜였어. 그녀를 더 믿으려고 나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지. 왜 우리를 구했냐고. 그녀는 그 2 놈이 자신의 세계를 파괴한 동료라고 했어. 이걸 듣고 우리는 아직도 많은 평행 세계가 있음을 깨달았지. 그녀가 제때 온 이유는 그녀가 내 머리에 작은 추적 바늘을 붙여놨기 때문이야. 우리 세계가 멸망했을 때 말이지. 신혜는 나와 함께하며 지키고 싶어 했지만
나는 아직 그녀를 믿지 않아. 그래서 마을에 머무르게 했어. 한동안 관찰하기로 했지. 시내는 아이들과 금방 어울렸고 아이들도 그녀의 마술을 아주 좋아했어. 마을 촌장이 모두를 이끌고 훈련을 마친 후 성과를 보고하고 형에게 실력을 보여주자 형은 촌장을 꾸짖었다. 관리에 소홀했던 영토에 이제 신이라는 사람이 생겼는데 아직 친구인지 적인지도 모르니? 주인이 없으면 닭 잃은 격이라고. 형은 진지하게 촌장에게 영토 관리가 최우선임을 당부하며 아이들이 여러 레벨이 올라간 것을 보고 꽤 놀라며 피라에게 레벨업하러 가자고 했다. 피라는 미친 상처자 상대로 걱정했다. 형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를 만나면 날아갈 거라며 네가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레벨 40 이상이면 수도에 갈 수 있다. 레벨업은 힘을 강화하는 의식이지만 위험도 따른다. 형은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주었다. 힘을 원치 않으면 요리를 할 수도 있다. 꼬마 케오는 힘을 강화하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형은 꼬마를 데리고 무기 선택을 도와줄 아저씨에게 갔다. 그곳에서 대장장이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인간도 소개받았다. 알고 보니 아인간은 아저씨의 옛 친구였다. 무기를 고른 꼬마 케오는 신나서 형에게 빨리 사냥 가서 싸우자고 했다. 빠르고 민첩하게 공격대를 피했다. 형은 아라를 데리고 사냥 가라고 했고 포로는 여동생 대신 가겠다고 달려왔다. 아라는 위험할까봐 싫어하며 일어나 포로를 밀쳐 넘어뜨렸다. 포로는 영리하게도 출정권을 두고 다투었다. 포로가 땅에 넘어져 돼지가 쫓기는 듯한 소리를 내자 아라와 형은 둘 다 웃으며 같이 가자고 했다. 사냥대 편성이 완료되자 형은 촌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무얼 사냥하자고 제안했는지. 그녀는 영계와의 전투에서 무너진 감옥에서 도망친 강도들을 잡자고 했다. 대부분 죽었지만 꽤 많은 자들이 살아남아 최근에 자주 나타나 약탈을 일삼고 있다. 형은 촌장도 데리고 모두와 함께 사냥길에 올랐다. 형은 네 팀으로 나누어 강도들의 은신처를 찾기로 하고 자신은 혼자 가서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강도 두목을 유인할 계획이었다. 용사는 여왕에게 백호 형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라는 그의 여동생과 닮았고 여왕도 인정했다. 다시 모두와 강도 찾기에 나섰는데 마치 산책하는 아이들처럼 떠들썩했다. 형이 가던 중 작은 족제비가 싸움이 벌어지는 곳을 알려주었다. 우와! 2명의 용사인 상처자와 검사가 싸우고 있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자의 과거도 드러났다. 소환되기 전 그는 게임 중독자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가 용사로 소환되었다. 검사는 자신이 하던 게임 속 캐릭터와 똑같았다. 게임에서 그는 VIP 캐릭터로 모든 몬스터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 세계에서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무능해 보였다. 세상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영계 아래에서 참패했다. 모두 죽었고 그는 약하다고 탓했다. 형이 진실을 밝히자 그도 인정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여성의 눈물과 가슴에 새겨진 노예의 인장을 보고는 마음이 굳어졌다. 그가 유일하게 지지한 이상주의자였다. 하지만 하룻밤 여자와 놀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모든 장비를 잃고 유서까지 남겼다. 검사를 무능하다 욕하며 귀중한 장비는 모두 그녀가 가져갔다. 그는 예전보다 더 무능해졌고 바보 같은 정신 상태에 빠졌다. 밖에 나갔다가 2명의 사냥꾼에게 공격당했다. 검사는 힘이 없어서 싸우기보다 도망치는 게 최선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 집으로 달려가 숨었지만 어머니에게 쫓겨났다. 그는 용사임을 알았지만 영계가 온 후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아 주민들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다시 도망쳐 숲으로 달려갔는데 피할 곳마다 도적대가 나타나 용사 검사를 조롱하며 쓰레기 취급했다. 검사는 자신이 더 처참해진 걸 보고 여자에게 속아 옷도 잃었다.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흑화의 도적들을 전멸시켰다. 우두머리에 가면을 쓰고 다음은 상처자가 찾아와 싸움이 벌어졌다. 형은 상처자가 장인에게 자신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자랑하는 걸 목격했다. 검은 자신을 돌아보니 전보다 더 처참해져 쓰레기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한 여자에게 속아 옷도 남지 않아. 정말 집에 가고 싶었어?
검은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흑화의 도적들을 전멸시켰어. 우두머리에 가면을 쓰고 다음은 상이 찾아와 싸움이 벌어졌는데 형이 상을 발견했어. 상이 장인에게 정의를 실현한다고 자랑하는 걸 형이 봤고 장인 마을을 위협하는 도적을 잡았다고 했어. 그게 바로 검이라는 걸 알게 된 형은 반박 없이 일격을 가했고 형은 저주받은 마력을 느꼈어. 검은 욕심에 저주에 걸렸고 맹목적으로 고귀한 이상을 선언하며 가장 강한 자가 되려 했어.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지. 그리고 형에게 공격을 퍼부었는데 형은 불쌍해 보였고 방어하면서 물었어. 상대를 더 자극하자 그는 더욱 분노하며 철기를 강화했다. 창 밖에서 장인어른 그 여자를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며 외쳤다. 그리고 장인어른을 열렬히 응원했다. 안기에는 검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도우려 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는 가시가 돋친 쇠사슬을 소환해 안기엔을 처형하려 했지만 다행히 안기엔의 MC가 이를 막아냈다. 쇠사슬은 산산조각 났고 안기엔은 조용히 말했다. 듣지 않으면 내가 처리하겠다며 가파와 동료들이 모두 달려와 지원했다. 하지만 안기엔은 이 미친 자를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검사는 안기엔이 다수의 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금신을 소환해 반란을 일으켰다. 금신은 가파를 향해 공격했고 안기엔은 재빨리 그녀를 보호했다. 검사는 가파와 근접전을 벌였다. 안기엔은 시내에게 그녀를 마을로 데려가 달라 부탁했지만 촌장은 막으며 1대1 결투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술면에서 촌장은 그녀가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안기엔은 지기구를 사용해 그녀를 전폭 지원하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했다. 가파도 지쳐서 촌장이 대신 검사와 싸웠다. 그에게는 상대가 누구든 모두 같았고 상대가 되지 못했다. 촌장은 검사의 감정을 그의 검격에서 느꼈고 그녀는 물었다. 검사님, 왜 더 강해지려 하시나요? 검사는 분명히 답했다. 그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촌장은 진지하게 물었다. 가장 강한 자가 된 후에는 무엇을 하실 건가요? 검사는 아직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더듬거리며 자신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미쳐 날뛰며 높이 뛰어올라 그녀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그녀는 그게 남들이 강요한 의무일 뿐이라며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일깨웠다. 그녀는 그에게 무턱대고 검을 휘두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고 조언하며 가볍게 몇 번 기술을 보여주며 검사를 밀어냈다. 지금 그가 서 있기조차 힘든데 어떻게 그녀를 밀어낼 수 있냐며 우스워했다. 여자가 무시하자 검사는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 저주받은 힘을 쓰려 했다. 그는 뇌에 미친 피의 힘을 집중해 힘을 얻으려 했고 대죄를 흡수해 땅을 지옥으로 만들며 괴물을 불러냈다. 촌장은 그의 고통을 느끼고 그를 도와 쉬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변칙적인 검술로 연속 공격을 퍼부으며 검사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저주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 라무를 방문해 검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녀는 먼저 손을 내밀어 검사를 맞이했다. 검사는 부끄러워하며 거절했다. 그때 2명의 사냥꾼이 쫓아와 검사를 제거하려 했다. 안기에는 놀라며 2명이 아직 죽지 않은 걸 보고 놀랐다. 한 명은 금신의 창에 맞아 즉사했고 다음은 잔인하게 머리가 잘려나갔다. 이 잔혹한 자들은 장인어른에게도 위협이었다. 이번에는 진짜 죽은 듯했다. 2 영혼이 떠돌다가 가파에게 베어 연기처럼 흩어졌다. 안기에는 검사가 더 강해진 걸 보고 놀랐다. 그는 순순히 장인어른에게 답하며 안기엔의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제 누구를 따를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촌장이 그를 도와주려 했고 여자 앞에서 리액션도 하며 진심으로 그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도록 도왔고 인간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잃어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은 약해도 다시 키우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선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에도 친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촌장은 강하게 그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성장하자고 약속했다. 상처 입은 검사가 달려들자 사랑스러운 가파는 겁에 질려 변신해 도망쳤다. 비명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검과 창의 용사들은 각성에 성공했다. 진정한 레벨업은 시련을 극복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2달 후 봉황이 부활할 것이다. 기사들은 더 강해져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한다. 안기엔의 마을도 방어를 강화해야 했다.
우선 그는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해야 했다. 모두가 힘을 키우기 위해 훈련 중이었다. 음식이 막 익었을 때 배고픈 시내가 시위하듯 울었다. 늑대개 형태의 아이가 맛있는 냄새를 맡고 달려왔다. 신하는 아이에게 더 강해지기 위해 변신 훈련을 시켰다. 포도 잠재력이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레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마을에서 빈둥거리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무리되어 아침 일찍부터 피라 소녀가 쫓겨 도망쳐 와서 선배인 앙키엔에게 도움을 청했어. 상처 입은 상처가 그녀를 괴롭혔거든. 뜻밖에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피라를 타겠다고 요구했어. 소녀가 무서워 죽을 뻔했지. 갈색머리의 한 여자가 자신을 파이 여왕이라고 소개했어. 그녀는 해명서를 가져왔어. 라는 마법사로 여러 이유로 추방당했지만 영토의 귀중한 인재라고 했지. 제대로 활용된다면 말이야. 라는 자신이 무능한 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이해하지 못해 유배당했다고 바로잡았어. 그녀의 연구는 괴물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악마 연구라며 실험 대상들을 파괴하고 죽였다고 오해받았대. 그녀는 피라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람 말을 이해하며 변신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연구하고 싶어 했어. 피라는 주사를 맞고 너무 아파서 무서워서 도망쳤지. 야수로 변해 급히 공주님인 앙키엔에게 도움을 청했어. 앙키엔이 그녀의 목적을 물었고 라는 자신이 바로 전설 속의 여왕 피라라고 대답했어. 그것도 한 가지 이야기라며 피라종은 주로 인간을 여러 면에서 돕는다고 했어. 특히 이동에 관해서 말이지. 그녀는 그런 괴물을 만들고 싶어 했고 앙키엔의 괴물 우리에 들어가 관찰 허락을 요청했어. 앙키엔은 괴물 우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땅벌레 한 마리와 많은 벌레알들을 발견했어. 알고 보니 아이들이 앙키엔이 버릴까봐 숨겨둔 거였어. 자신들이 돌보겠다고 말하며 알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 나도 돌보고 싶어 했고 마침 마을에 괴물 전문가가 필요했어.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앙키엔은 그녀에게 노예 인장을 찍자고 제안했고 그녀도 동의했어. 그 밖에도 시부에서 보낸 물건이 조금 있었는데 그 중에는 검은색 용알도 있었어. 앙키엔은 용도 키워보자고 했고 라는 그 알에 괴물 인장을 찍자고 제안했어. 어차피 용은 강력하고 위험한 종족이니까 말이야. 앙키엔은 북종용의 아버지가 되었어. 용 알을 품으면 능력치가 올라가는데 저주받은 자가 알을 만지면 퇴화하니 이 아버지 역할이 결국 앙키엔에게 돌아왔지. 앙키엔은 삼촌인 초크에게 가서 용알을 들고 갔어. 초크 삼촌은 기뻐하며 막 단조한 천석검을 주었고 앙키엔은 집으로 순간이동했어. 아라는 잠을 못 자서 엄마의 노래로 겨우 잠들었고 몰래 앙키엔 방으로 와서 함께 잤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소녀가 벌써 세 번째로 앙키엔 방에서 자고 있었어. 아라는 잘 잤을 줄 알았는데 여동생이 작은 방에서 방해했어. 여동생은 너무 심했어. 가파가 현장에서 딱 걸렸고 소녀는 뻔뻔하게 자신이 앙키엔의 것이라며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 포는 풀려나 달려가 여동생을 설득했지만 그녀에게 무자비하게 밀쳐졌어. 가파는 어쩔 수 없이 소녀를 밖으로 끌어냈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며 앙키엔에게 경고했어. 침대 위에 점점 커지는 용알을 보며 점점 우울해졌고 어깨에 메고 일하러 갔어. 그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지. 슬픈 키오는 달려와 구경하며 키오는 앙키엔을 찾으러 왔는데 옆에 늑대 인형도 있었어. 키오는 앙키엔을 찾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온 거였어. 용사인 앙키엔은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며 인생 역전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을의 아름다운 촌장은 항상 열정적으로 옆에서 도와주었어. 키엔 아버지는 아이들 밥을 다 먹이고 나서 더 큰 냄비를 사러 쇼핑센터에 가려 했어. 일어나서 괴물 우리를 보니 예전처럼 초라하지 않고 변해 있었어. 라의 손길 덕분이었지. 그녀는 캠핑용 나무를 심으면 집이 빨리 자라는 발명품도 만들었어. 덕분에 마을도 빠르게 발전하고 현대화되어 사람들의 삶이 좋아졌어. 그때 용알에 금이 가더니 붉은 용 새끼가 태어났어. 꽤 귀여웠지만 앙키엔이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달랐어. 라는 그것이 특별한 충성심을 가진 용종류라고 생각했어. 베키는 용새끼 이름을 갈론이라 지었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어. 베킨과 용새끼는 24시간부터 다니는 절친이 되었지. 금세 조금 더 커서 공중에 떠다니며 불을 뿜어 백호를 태워 검게 만들었어. 피라만 이용을 싫어했어. 두 녀석은 쥐와 고양이처럼 만나면 크게 싸웠고 조금만 다투면 부숴버렸지. 앙키엔은 이를 악물고 용새끼가 범인님을 현장에서 잡았어. 용새끼는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며
아이들이 이웃집 초인종을 망가뜨린 것처럼 행동했어. 단지 앙키엔의 관심을 끌고 싶었을 뿐이었지. 하지만 앙키엔은 너무 장난꾸러기라며 놀아주지 않았어. 가파는 용 새끼가 앙키엔과 친해질 방법을 생각해냈어. 용 새끼를 방 지키는 용으로 변신시켜 아라가 더 이상 앙키엔 방에 들어와 자지 못하게 했어. 앙키엔은 자기 집에 개가 지키는 것도 괜찮다며 신나서 침대 위에서 춤췄어. 아기용 이름을 갈론이라고 지었고 퀸은 친구들에게 아기용을 자랑했어. 퀸과 아기용은 24시간부터 다니는 친구가 되었지. 금방 조금 더 커져서 공중에 떠다니며 불을 뿜어 백호를 태워 까맣게 만들었어. 필라는 이용을 좋아하지 않았어. 둘은 쥐와 고양이처럼 만나면 크게 싸웠고 조금만 다투면 부숴버렸어. 형이 이를 악물고 현장에서 아기용을 잡았어. 아기용이 범인이었고 문을 두드리고 달아나며 아이들이 이웃집 초인종을 부수는 것처럼 행동했어. 형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형은 너무 장난꾸러기라며 놀아주지 않았고 지파는 아기용이 형에게 가까워질 방법을 생각했어. 형은 아기용을 방어용으로 변신시켜 아라가 방에 들어와 형과 자지 못하게 했어. 형은 집 지키는 개가 생긴 것 같아 좋아했어. 아기용이 침대 위에서 춤추자 형은 호기심에 침대머리맡 주머니에서 보라색 돌을 꺼냈어. 세이나는 그게 뭐냐고 물었어. 형은 그게 다른 세계에서 얻은 용왕의 조각이라고 했고 세이나는 깜짝 놀랐어. 제비가 울었고 형은 아기용에게서 그 돌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아기용이 돌을 삼켜버렸거든. 아기용은 순식간에 커져서 사나워졌고 불을 뿜어 집을 태워버렸어. 형은 아기용이 마을을 부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기용이 불을 뿜으며 모두를 공격하려 했는데 퀸의 목소리에 조금 정신이 들었고 그때 일이 벌어졌어. 정말 배은망덕한 용이야. 크게 먹고 배신하다니. 그럼 아직 충성심을 지키고 있는 거야. 세이나 언니가 해결해줘야 해. 아마도 새끼용은 용왕에게 정신을 빼앗긴 것 같아. 용 종류 중에 핵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어. 그 핵에는 자아가 포함되어 있어. 그 핵을 사용하면 능력을 높이고 기억을 이어받을 수 있어. 요컨대 너는 새끼용의 자아가 용왕의 핵석에 의해 빼앗겨서 통제불능 상태가 된 거야. 너는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마을을 지켜야 해. 긴급 상황이니까 새끼용을 추적할 사람들을 부를 거야. 너, 케이, 그리고 세이나가 함께 가. 마침 마을장이 달려와서 필라를 봐달라고 부탁했어. 그 소녀가 갑자기 고통을 느끼고 있어. 언니들이 치료 중이지만 아직 통제할 수 없어. 너와 케이가 필라 상태를 보러 가고 나머지는 출발 준비해. 새아이가 필라를 걱정하며 너를 따라가고 싶어해. 너는 필라 상태를 확인하러 가. 필라는 고통스러운 동물 형태로 침대에 누워있어. 상황은 더 심각해. 저주가 계속 약해지고 있어. 케이는 새끼용의 통제불능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해. 필라에게서 악한 힘이 흘러나오는 걸 알 수 있어. 알라는 필라의 힘 흐름을 제한하려고 다가가서 필라가 조금 더 편안해지게 도와. 급격한 저하 속도로 필라는 이틀밖에 견딜 수 없어. 최악의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어. 너는 빨리 출발해야 해. 모두에게 필라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해. 필라는 꼭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필라는 끌려가는 대신 직접 가겠다고 우겨. 공주라서 그런지 모두가 따라가겠다고 난리야. 너도 어쩔 수 없이 모두 데리고 가기로 해. 필라는 힘을 다해 동쪽 마을로 달려가고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버렸어. 용사가 도착하자 주민들이 안심했어. 용이 산 정상에 나타났어. 거기에 거대한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 불쾌한 용들이 살고 있어. 주민들은 용들 때문에 불평하고 있어. 용사 케이에게 도움을 청했어. 시간이 없어 모두 서둘러 산으로 올라가. 세이나가 계획을 말하며 새끼용을 약하게 만들어서 용왕의 핵석을 토하게 해야 한다고 해. 너는 물었어. 만약 핵석이 새끼용 몸 전체를 침식했다면 어떻게 하냐고. 언니는 그때 가서 직접 결정하라고 했어. 아직 용을 만나기도 전에 고슴도치 괴물과 마주쳤어. 급히 마법 공격으로 괴물을 물리쳤어. 너도 퀸이 마법을 쓸 수 있어서 놀랐어. 세이나가 말하길 퀸의 마법은 땅속을 흐르는 용맥의 힘을 빌려 쓰는 거래. 이미 숙달해서 합성 마법과 보조 마법도 사용할 수 있어. 케이는 기뻐하며 달려가서 그녀를 칭찬했어. 백호 형제와 공주가 필라를 돌보고 있어. 붉은 인장이 온몸에 나타나 필라를 매우 아프게 해. 알라도 도와주지 못해. 필라의 눈이 붉게 변했어. 너는 용의 소굴에 도착했고 케이가 불을 밝혀 모두를 안내했어. 렌과 퀸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다행히 괜찮아. 모두 계속 가서 어두운 공간에 도착했어. 퀸이 용맥의 빛으로 동굴을 밝혔어. 예전에 그녀가 여기에 온 적이 있어.
그때 새끼용도 나타나 너와 필라를 공격했어. 필라는 붉은 눈으로 새아이를 데리고 와서 새끼용과 맞섰어. 필라는 매우 용감해 보여. 필라가 뛰어올라 공격했지만 새끼용이 배를 먹어버렸어. 모두가 얼어붙었어. 너는 필라의 생명을 느끼며 모두를 안심시켰어. 세이나가 말하길 핵석을 제거하면 필라가 돌아올 거야. 렌과 마을장이 힘을 합쳐 용의 배를 베고 공격했어. 갈론용이 거대한 검은 강철용으로 변해 모두의 공격이 통하지 않아. 너는 마법으로 케이를 도와 그녀의 공격이 더 효과적이게 했어. 세이나, 렌 마을장이 돌진해 사방에서 베어대자 검은 용이 혼란스러워했어. 공주가 물마법을 소환해 용의 배를 공격해 쓰러뜨렸어. 효과가 나타나자 세이나가 모두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외쳤어. 갑자기 퀸이 달려와 모두가 검은 용을 해치지 못하게 막고 아버지를 부르며 말했어. 그만하세요. 퀸은 용을 안으며 아버지에게 싸우지 말라고 했어.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어. 형은 필라의 생명을 느끼며 모두를 안심시켰고 세이나는 돌의 핵을 제거하면 필라가 돌아올 거라고 했어. 렌과 촌장은 함께 검을 휘둘러 용의 배를 쳤고 모두가 힘을 합쳐 공격했어. 갈론용은 검은 강철용으로 변해 더욱 커져서 모두의 공격이 단단한 강철 갑옷에 통하지 않았고 형은 마법으로 지파를 도와 그녀의 공격이 더 효과적이게 했어. 세이나, 렌, 촌장은 앞으로 돌진해 사방에서 베었어. 검은 용을 당황하게 한쪽에서 누군지 모를 공주가 물마법을 소환해 배를 공격해 쓰러뜨리는 걸 보고 효과가 있음을 알았다. 제나는 모두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외쳤다. 연속 공격하는 중에 쿼이는 갑자기 뛰어올라 모두가 검은 용을 해치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며 말했다. 그만둬요. 쿼이는 용을 안고 아버지에게 싸우지 말라고 간청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그때서야 쿼이는 아버지가 이곳에 살던 용이었다가 사룡사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자신이 데려가졌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의 행복을 망친 사룡사들을 항상 미워했다. 사룡사들이 그녀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이상 쿼이는 아버지에게 세용에게 몸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며 울면서 아버지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은 용이 이해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용은 으르렁거리며 쿼인을 공격했다. 다행히 렌이 몸으로 쿼인을 감싸 안전하게 지켰다. 검은 용이 사기가 치솟았고 그때서야 QINH는 이것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님을 깨달았어. 검은 용은 다시 변신하며 자신을 마룡, 마수의 지배자라고 자칭했어. 알고 보니 그건 NH 키엔이었어. NH는 두 개의 마룡핵과 용의 항아리를 가공해 자신의 영혼과 콰이네이치 아버지의 영혼이 뒤섞인 거였어. 마룡은 약한 인간들을 대신해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을 죽인 용사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야망을 말했어. NH 키엔의 방패에서 엄청난 힘이 흘러나와 마룡에게 향했어. 공주는 마룡을 꾸짖으며 PILL을 돌려달라고 했어. 마룡은 가슴을 갈라 파이레이가 마룡의 살과 피에 갇혀있는 것을 드러냈어. NH 키엔의 피가 뜨거워지자 지페이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 모두가 연달아 공격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어. 마법도 무력화됐어. ANH 키엔은 마룡의 방어력이 자신의 방패를 매개로 한 것 같다고 추측했어. 만약 그가 일부러 분노의 방패를 강화하려다 실패하면 마룡이 약해지고 동시에 ANH 키엔도 약해질 거야.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야. 파이 LA의 생명이 위험해. 하지만 마룡은 이미 알아차렸어. AH가 방해하는 걸 쉽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ANH의 방패를 점유해 모든 힘을 빨아들였어. 공간이 붉게 물들며 큰 폭발이 일어났고 아무도 피하지 못했어. 전원이 쓰러졌고 새아이만 남았어. QINH는 계속 아버지를 깨우려 애썼어. 마룡은 불을 뿜으며 새아이를 공격했어. ANH 키에는 나라가 4개의 방패를 만들었지만 모두 차례로 부서졌어.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진 힘을 모두 쏟아내 새아이를 지키려 했어. 온 힘을 다해 버텼고 이번 공격은 막아냈어. 만약 마룡이 한 번 더 공격했다면 그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하늘도 NH의 뜻을 들어주지 않았어. 마룡은 두 번째 불꽃을 뿜으려 했고 ALA가 갑자기 달려들었어. 아무도 막지 못했어. 그 아이는 손가락으로 용 비늘을 살짝 쳤는데 그걸로 마룡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어.
공격을 퍼부으며 동굴이 무너지고 물이 쏟아져 모두를 밖으로 쓸어냈어. 덕분에 잠시 안전해졌어. 백호 형제는 부상당해 누나들이 우선 치료하고 돌봤어. GPA보이가 NH 키엔에게 PI 상황을 물었어. 그는 아직 소녀의 생명을 느꼈지만 레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어. 밤이 되자 세 아이가 모여 이야기했어. ALA가 콰이엔 H에게 물었어. 그 용이 정말 네 아버지야?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지켜줬고 비록 조금은 서툴렀지만 그녀를 무사히 키워냈어.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 아버지 용 몸에 뒤집힌 비늘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건드리면 용이 아파해. 그때서야 QINH는 그 비늘이 용의 약점임을 기억했어. QINH는 재빨리 달려가 NH키엔에게 알렸어. NH키엔과 모두는 지금 지형을 선택해 용을 유인해 마을에 피해가 없게 하려 했어. 준비를 마치고 남은 건 돌을 던질 수 있는 빗자루뿐이었어. 마침 QINH가 용의 약점이 가슴에 뒤집힌 비늘이라고 알려줬어. 계획이 세워졌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를까봐 NH키엔이 미끼가 되어 땅으로 유인하고 모두가 마룡의 이동을 막는 일을 맡기로 했어. 시이나가 자원해 공주와 QINH 진행과 함께 협력해 뒤집힌 비늘을 베기로 했어. 어떻게 될지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어. 내일이 결전의 날이야. 오늘 밤은 정말 긴 밤이었어. 푸오가 QINE에게 물었어. 괜찮겠어? 모두가 네 아버지와 싸워야 하는데. QINE는 강하게 괜찮다고 했어. 어차피 여기 온 것도 아버지와 작별 인사하려는 거니까. 누나 시네는 술을 마시며 각오를 다졌어. 걱정 마. 내가 두 아이를 지킬게. 공주는 여전히 힘들게 수련 중이었어. 친구 파일을 구하고 싶어 했어. 아침이 되자 ALA가 AN이 키엔을 따라가려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비밀카드라며 끝까지 숨기라고 설득했어. 어쨌든 ALA의 힘은 아직 미스터리야. 해가 뜨자 ANH 키엔은 분노의 방패임을 폭발시키며 용을 유인했어. 마룡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네이는 즉시 팀과 함께 마법을 펼쳐 용맥의 힘을 빌려 물로 마룡을 가두었어. 시나는 물살을 타고 돌고래 암살자로 변신해 연속으로 2번 머리를 공격했지만 효과가 없었어. 힘을 갈고 닦으며 친구를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피라가 알라에게 따라가자고 했고 알라는 자신이 악의 주인공이라 마지막까지 숨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알라의 힘은 아직 미스터리였다. 선배인 앙키에는 분노의 방패임을 폭발시키며 용을 유인했다. 마룡이 모습을 드러내자 신하는 즉시 팀과 함께 마법을 사용해 용맥의 힘을 빌려 물로 마룡을 가두었다. 신하는 물줄기를 따라 돌고래의 암살자로 변신해 연속 2번 머리를 공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코인과 공주는 최선을 다해 결계를 유지하며 마룡을 최대한 오래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알과 마을 촌장이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고 앙키에는 유성방패를 들고 용을 붙잡았다. 그 틈에 렌과 셀레나는 근접전으로 용의 비늘을 베었다. 지와 협력해 최종기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용의 철갑 비늘은 너무 단단했다. 총공격을 계속했다. 딸의 성격을 고려해 공주가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모두에게 공주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알렸다. 공주도 놀라며 동의하지 않았지만 무시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라는 공주를 훔쳐 달아났고 공주와 앙키엔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다. 공주가 외출하는 동안 마을 촌장은 모두에게 자비를 맡기며 영주로서의 역할을 맡겼다. 앙키엔은 솔직히 그게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었다며 이제는 남자 곁에 딱 붙어있지 말라고 말했다. 마룡이 반격해 모두가 쓰러졌고 앙키엔만이 마룡의 다음 공격을 막았어. 주력카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 마지막 기대는 어제 백호 형제에게 있었고 두 사람도 이미 논의했어. 죽더라도 앙키엔을 지켜야 해. 아라가 힘을 충분히 응축한 후 소녀는 신속하게 달려가 마룡에 접근했지만 마룡의 방어벽을 뚫을 힘이 부족했어. 포가 뛰어들어 차도 전혀 상처 입지 않았어. 마룡이 감지하자 아라를 날려버렸어. 소녀는 오빠에게 기대어 이 벽을 깨뜨렸고 덕분에 포가 힘을 폭발시켰어. 알고 보니 거대한 호랑이 손이 그 방어막을 찢어버렸어. 아라는 공중에서 힘을 응축하며 마지막 필살기를 준비했어. 목숨이 사라져도 소녀는 반드시 앙키엔을 지키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어. 아라는 예민한 감각으로 단 한 손가락으로 모든 걸 잃었어. 아라는 마룡을 쓰러뜨렸고 소녀는 자유낙하하며 앙키엔이 안아주길 기다렸어.
피라와 새끼용이 풀려났어. 새끼용은 여전히 건강했고 피라는 아직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 모두의 부름에 결국 소녀가 깨어났어. 퀸은 기뻐서 새끼용을 꼭 안고 마룡을 보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어. 두 부자가 행복했던 추억이 퀸의 머릿속에 천천히 스며들었어. 퀸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아버지의 딸이 되어 정말 기뻐요. 마룡은 아직 숨쉬고 있었고 새끼 용과 죄를 뒤집어 쓴 제나는 용맥의 힘을 빌려 다시 마룡을 공격했어. 제나는 보라색 돌을 되찾아 마룡이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안키에는 공기방패를 사용해 포를 지원하며 높이 뛰어올라 마룡을 분쇄했어. 모든 게 순조로웠어. 안키에는 마을 사람들이 용의 보물을 훔치고 용사들을 모함한 사실을 폭로했어. 퀸은 더 이상 원한이나 미움을 품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도 마을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두 번이나 자신을 구해준 안키엔에게 감사했어. 한 목소리가 안키엔 옆에서 들렸어. 딸이 성장하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안키엔 용사는 알고 보니 퀸의 아버지 용과 공생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가 소멸되지 않았고 그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 새끼용은 계속 피라를 미치게 하려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놀렸어. 안키엔이 떠나자 피라는 화난 짐승으로 변해 쫓아갔어. 오직 소녀만이 안키엔을 기다릴 수 있었어. 마을에 남은 초록 머리제이는 쉬지 않고 연습하며 언젠가 궁수용사가 되길 바랐어. 이전에 궁수용사 팀에서 탈락해 팔찌를 부수고 쫓겨났고 약하다는 이유로 지밀한 평가를 받았어. 제이는 언젠가 궁수용사들이 자신이 안키엔보다 강하다는 걸 알게 하고 싶었어. 안키엔이 마을에 돌아왔을 때 드디어 새끼용이 미쳐 날뛰며 피라와 옆에서 싸우고 있었어. 누가 안키엔을 기다릴지 다투었고 안키엔은 결국 새끼용을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어. 새끼용은 억울해하며 퀸 품에 파고들어 위로를 받았고 피라는 레벨업을 해야 했어. 떨어진 능력치를 보충하기 위해 소녀는 공주를 데려가려 했지만 거절당했어. 공주는 할 일이 많아 함께 갈 시간이 없었어. 하지만 피라는 고집스럽게 공주를 설득했고 공주가 동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안키에는 딸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았어. 공주에게 휴식을 주려는 핑계로 모두에게 공주가 여행을 떠나 자기 개발을 한다고 알렸어. 공주도 놀라며 아직 동의한 적 없는데 라며 투덜거렸지만 공주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 피라는 짐승으로 변해 공주를 납치해 달아났고 공주와 안키엔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어. 공주가 밖에 있는 동안 촌장은 모두에게 자비를 시키며 영주로서의 역할을 맡겼어. 안키엔은 솔직히 말했어. 그건 원래 내 일이었어. 이제 남자 곁에 딱 붙어있으면 안 돼. 제니라는 녀석은 좋아서 계속 도와주려 했고 신이 나타나 그녀를 보고 먹을 걸 달라고 했어. 식사를 마친 후 안키에는 신에게 요즘 뭐 하느냐고 물었어. 내 딸의 성격은 공주가 쉴 틈을 타서 모두에게 공주가 여행을 떠난다고 알렸어. 자기 발전을 위해 떠난다니 공주도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지만 아직 동의도 안 했는데 공주의 의견은 무시됐어. 그게 뭐가 중요해. 피라하수 도둑 공주는 도망가고 공주와 내가 남긴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 기억해도 공주가 외출하는 동안 마을 촌장은 모두에게 자비를 맡길 거야. 영주로서 말인데 그게 원래 내 일이었어. 이제 너는 남자 곁에 딱 붙어있으면 안 돼. 그리고 제니 좋아하면 계속 도와줘. 신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보고 먹을 걸 달라고 하더라.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 먹고 나서 안견이 신에게 요즘 뭐 하느라 이제야 나타났냐고 물었어. 신은 지하 투기장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수익의 절반을 안견에게 줬어. 돈을 보자 안견은 눈이 번쩍 뜨였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녀를 격려하며 돈을 많이 벌라고 했어. 그리고 엑스가 안견에게 소식을 전했어. 활을 쓰는 사람이 각 투기장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어. 이름은 정의의 은둔 완벽. 이 젊은 조우라는 이름은 용사 활잡이일 수밖에 없어. 직접 확인하러 가야 해. 그 말을 듣고 꼬마 케오는 같이 가자고 했고 할머니의 허락을 받아 케오가 더 강해졌음을 인정했어. 용병들과 싸워서 연습하는 대신 익숙한 상대와 싸우지 않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어. 여전히 활기차고 예전처럼 관중석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응원하는 모습이야. 포는 같이 가지 않았는데 아마 자신이 약하다는 걸 느껴서 할머니에게 계속 훈련을 부탁했어. 상인 주인장이 다가와 그를 환영했지. 여기 바로 그 상인의 큰손이야. 어린 아인족 아이들이 대회에 참가할 거라고 보고 용사들의 노예를 더 많이 데리고 왔어. 진짜 달라?
상인 주인장에게 궁수를 자칭하는 선수에 대해 물었지. 완벽한 익명의 정의라고 불리는 그 선수에 대해 말하는 중에 지사가 용사 궁수와 닮은 사람을 보고 쫓아갔어. 앙키엔과 렌도 보고 달려왔지. 대기실에는 바로 그 용사 궁수가 있었고 다음 선수였어. 앙키엔은 상인 주인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했어. 허락을 받자 지사가 들어가 인사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혼자 중얼거리다가 지사를 밀쳐냈어. 앙키엔은 그의 머리를 잡았지. 그는 여전히 용사 궁수를 알아보고 고개를 돌리며 그녀가 그의 악행을 모두 이야기했다고 했어. 앙키엔과 렌은 놀랐지. 그녀가 또 궁수 이름을 입에 올리다니 모두 경험 많은 사람들이었어. 렌은 궁수에게 그녀를 멀리하라고 조언했어. 그 여자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을 궁수에게 전했지. 그가 똑같이 들었냐고 묻자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어. 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곧 시작될 경기를 준비했어. 상인 주인장의 정보에 따르면 용사 궁수가 앙키엔이 떠난 직후 경기장에 나타났어. 소문대로야. 시내가 들은 대로 찾았다니 다행이지만 둘이 제대로 대화할 수는 없을 거야. 알았어. 아라가 빨리 해결하자고 제안했어. 힘으로 제압하고 붙잡자고. 하지만 앙키엔은 평화롭게 해결하는 걸 우선시했어. 궁수가 경기장에 나올 준비를 했고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스스로 설득했어. 그는 링쿠이 사건 이후 모든 걸 잃은다는 이름처럼 그녀와 동료들을 믿었기 때문에 싸워야 했어. 궁수가 경기장에 나서자 앙키엔은 그가 아직 무기를 강화하지 않았고 그 활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걸 관찰했어. 지사는 궁수에게 정중히 싸움에 참여해 제대로 이야기해보자고 부탁했고 그의 목숨을 구한 은혜를 갚고 싶었어. 용사 궁수팀에 있을 때 지사는 소외당하고 항상 허드렛일만 했어. 약한 자신이 팀에 부담이 됐다고 생각했지. 앙키엔과 함께 지내며 동료들이 서로 구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고통받는 궁수를 위해 뭔가 돕고 싶어졌어. 상인 주인장은 이야기가 합리적이라며 양쪽 모두 만족할 방법을 제안했어. 궁수는 상금을 팀에 돌려주고 그녀는 아직 부족하다며 더 많은 돈을 써서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했어. 궁수는 맡겨달라고 했고 그녀가 준월 덕분에 모든 걸 해낼 거라고 했어. 그는 또한 자신이 경기장에서 나오미를 만났고 안키엔에게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증명할 거라고 말했어. 그녀는 아직 이 젊은 남자를 뒤집을 생각은 없었고 끝까지 궁수의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하려 했어. 게다가 자신이 성숙하고 착한 사람이라며 아이들에게 현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어. 용사 궁수가 또 한 번 승리했고 상금을 건네는 동안 상인 주인장은 부하에게 오늘 밤 어둠의 경기장에 궁수를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라고 했어. 그는 앙키엔에게 경기장이 성스러운 의식마법으로 봉인되어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어. 궁수를 잡으려는 의도였지. 현명한 앙키엔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갑자기 도와주는 건 여왕의 상금을 받기 위한 포획에 기여하려는 것뿐이라고. 궁수가 도착했고 앙키엔은 지사에게 지금 자신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어. 모두가 그녀를 지킬 거야. 두 번째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섰고 궁수는 상대가 지라는 걸 보고 이번 경기는 하품하며 이길 거라고 말했어. 지사는 전에 자신을 절망에서 구해준 그에게 감사하며 이번에는 자신이 그를 구할 거라고 했어. 오늘 밤 어둠의 전장에서 앙키엔에게 투기장이 성역의식을 펼쳐 탈출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활용사를 붙잡기 위해서였다. 현명한 앙키엔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도와주는 건 여왕의 상금을 받기 위해 용사를 붙잡으려는 것뿐이었다. 활용사가 도착했고 앙키엔은 무기를 들고 지금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다. 모두가 위에서 그녀를 지켰다. 두 선수는 경기에 들어갔고 활용사는 상대가 제이임을 알고 이 경기에서 졸려도 이길 거라고 말했다. 제이는 이전에 그녀를 절망에서 구해준 것을 감사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구할 차례였다. 유키는 지사가 자신에게 무슨 대단한 말을 할 줄 알았지만 구한다니 웃기냐고 생각했다. 노예 아이들이 관중석에서 그녀를 응원했다. 활용사는 방패용사가 자신과 마주한 것을 보고 이 경기가 나프미가 꾸민 속임수라고 생각하며 경멸했다. 유키는 신의 명령에 따라 활을 들어 방패용사를 겨냥하며 모든 것을 폭로했다. 방패용사가 그들 한가운데 서 있는 걸 보고 이건 나오미가 꾸민 싸움이라며 속이려는 거라고 생각해 경멸했어. 소문대로지. 유키가 활 시위를 당겨 방패용사를 향해 일명 정의를 외치며
신령의 명령에 따라 모든 악행을 폭로했어. 방패 용사의 악행, 정말 힘에 대한 망상이지. 나우미는 무력해서 항상 이런 놈들만 만나니까 알겠어. 내 아버지. 화살 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나우미의 방패에 부딪혔어. 진짜로 다시 날아왔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유키가 밀쳐내며 계속 방패 용사를 욕했어. 노예를 모아 힘든 노동을 시키고 돈을 다 챙긴다고. 방패 용사가 병든 여동생에게 비싼 약을 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를 착취해 힘든 노동을 시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했대. 이 활자비는 말도 더 거칠고 두 전보다도 더 무례해. 무조건 방패 용사를 나쁘게 몰아가려고 해. 나오미가 그가 링기와의 전투에서 실패한 나쁜 짓을 다시 언급했어. 뭐라고 해도 그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아. 활자비는 방패 용사가 자신을 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자신이 정의를 집행하겠다며 활 시위를 다시 당겨 방패 용사를 겨냥했어. 활의 하얀 날개가 돋아나서 깜짝 놀랐어. 진짜 성스러운 활답더라고. 하늘로 쏘아 올려 수많은 작은 화살을 쏘아대며 공격했어. 나후미의 방패가 재빨리 막아내며 아이들을 보호했어. 몇 개의 화살은 빗나갔어. 심판관 아저씨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어나 유키에게 항복했어. 그가 더 자만하게 만들었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 녀석은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방패 용사는 활에 대해 물었고 유키는 자랑스럽게 신령의 힘을 가진 선물이라고 했어. 그걸 받아 세상을 구하러 간다며 또 한 명이 그녀에게 조종당하는 거야. 인연이 능력 있는 건지 아니면 이놈들이 바보 같은 건지 진짜 지쳤어. 말도 안 했는데 전에 그녀는 활용사를 자신의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야. 지사는 유키에게 자신이 그의 잘못된 정의를 무너뜨릴 거라고 선언했어. 전투가 시작되고 처음 몇 번의 공격에서 지사는 훌륭하게 막아내고 반격해 그를 당황하게 했어. 눈으로 보기에 그녀는 충분히 상대할 만한 상대였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자신의 정의를 깨우치라고 소리쳤어. 지사는 단호하게 죽더라도 그 녀석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결심했어. 검술의 비기를 사용해 그의 류령궁 공격을 부숴버렸어. 활자비는 지사를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보다 잘한다며 흑암의 기운을 폭발시켜 스스로 강화하며 하얀 날개를 돋게 했어. 길 잃은 천사 같았지? 방패 용사는 이 녀석이 정의에 미친 것 같다고 느꼈어. 7 대죄 중 교만이 바로 이거야. 유키가 지사를 혼란시키는 화살을 쏘고 자신이 붙인 이름 황동소라는 기술로 그녀를 끝내려 했어. 이름도 웃기고 전혀 상관없는 미친 황소머리가 입을 벌려 부숴버렸어. 유키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황소 머리가 지사에게 부서지고 지사는 검으로 그의 눈을 부숴버렸어. 이제 유키는 미친 황소보다 더한 상태야. 저주는 완전히 그를 지배했고 흑암의 힘이 그를 압도했어. 그는 3발의 화살을 쏘아 지사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검이 부러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방패 용사가 새 검을 건네줬지만 받지 않고 혼자 싸우려 했어. 무기 없이 어떻게 싸우냐며 활자비가 비웃었고 가볍게 쏜 화살에 지사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어. 포기하지 않고 그가 가르쳐준 걸 상기시켰어. 눈물이 흘러도 활자비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어. 그는 지사를 바보라 욕했고 자신이 악인이라며 돌아서라고 했어. 지사는 누구에게나 각자의 정의가 있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유키의 활에서 순수한 빛이 지사에게 나라가 투명한 검을 만들었어. 활조차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지사에게 힘을 넘겨줬어. 이 바보를 빨리 없애라. 유키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흑암마법을 폭발시켜 강력한 화살을 쏘아 맹수로 변하게 했어. 지사는 쉽게 베어 없애고 검을 날려 강력한 회오리를 만들어 유키를 감쌌어. 마지막 일격으로 그의 정의의 활을 파괴했어. 활자비는 충격에 빠졌어. 세상을 구하는 사명이 무너졌으니까. 이 바보의 과거도 드러났어. 소환되기 전 그는 영웅이 되고 싶다는 꿈과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졌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진짜 모범생, 부모님의 자랑이었지.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바보가 됐어. 이 세계에서 그는 남에게 뒤처지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을 믿고 이해해준 유키가 떠올랐어. 유키는 즉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가 울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는 빈집과 그녀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고 앙견이 편지를 집어들고 읽었어. 새로울 것 없이 그녀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녀는 전부 상금으로 얻은 돈을 다 써버렸고 기분 좋던 그를 망쳤다. 그녀와 한 집에 살고 싶으면 용사캔을 죽여 예물로 바치라고 했다. 그 악녀는
심지어 작별 선물로 거대한 빚을 남겼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 물어보라. 여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그의 정의는 무너졌다. 유키는 기절했다가 깨어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켄은 그를 자신의 영지로 데려갔고 그의 빚 전부를 대신 떠안았다. 켄은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지아는 옆에서 유키를 돌보며 분명히 이 남자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불사조가 곧 깨어난다. 사성용사들이 모두 모여 서로 강화 방법을 공유했다. 이제 남은 일은 영지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나오미의 어린 자식들을 지키는 것이다. 한가할 때 자매 제나가 켄을 술 마시러 가자고 불렀다. 동생이 지켜주고 강력한 용갈리온도 함께였다. 술이 너무 샜는지 노르는 곧바로 말에서 떨어져 쓰러졌고 용갈리온도 포기하고 잠들었다. 여기는 제나와 아기 용의 비밀기지였다. 켄이 용맥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아라가 붙지 않게 보호하는 곳이었다. 깊은 밤 조용한 남쪽에서 무슨 일이든 올 것이다. 제나는 나오미 마음속에서 자파의 위치를 알고 싶었다. 어쨌든 이 동생은 그녀의 삶의 이유였다. 진심이라면 동생을 켄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했다. 켄은 한숨 쉬며 자파를 동생으로만 여겼다. 자파가 들을 새도 없이 몽롱한 상태로 깨어났다.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들었다. 이른 아침 사위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두 명은 여동생들과 붙어 있었다. 2달밖에 남지 않아 불사조 부활 전에 준비해야 했다. 제나는 막 낚시해서 돌아와 동생이 그 옷을 입은 걸 보고 바로 버스라고 했다. 몇몇은 자파가 그 옷을 입은 걸 오해할 테니까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다행히 자파와 아이들은 무사히 도망쳤다. 짐승 얼굴을 한 무리가 그들을 공격했다. 한 명이 자파를 기습했으나 제나가 처리했다. 다른 한 명이 뛰어나와 자파를 지키려 했다. 코르밍의 상황을 이해 못했지만 적을 먼저 물리쳐야 했다. 그들은 동시에 공격했다. 켄과 자파의 공격은 가려운 곳을 긁는 정도였다. 악수인 아라와 포로만이 명중했다. 삼촌도 적들을 넘어뜨렸다. 나후미는 기사가 가진 무기가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 걸 깨닫고 자파와 협력해 환영을 만들어 적을 혼란시켰다. 모두가 각자의 필살기를 동시에 사용해 모두를 성공적으로 쓰러뜨렸다. 한 명이 아직 힘이 남아 폭탄을 터뜨렸다. 영주는 한가롭게 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 마을이 또 파괴된 걸 보고 놀랐다. 다행히 나우미의 감옥이 정리되었다. 이때 제나는 시간을 내어 설명했다. 그들은 자파를 죽이러 왔고 자파의 신분도 밝혀졌다. 그녀는 동방의 섬나라 천재의 황족 후예였다. 그 옷은 황실 의복으로 오직 여천재만 입을 수 있었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천재라 칭하는 것이며 천재에게 선전포고였다. 지금부터 그들은 계속 자파를 죽이려 암살자를 보낼 것이다. 내부 분열과 보위 쟁탈전도 있었다. 자파의 부모는 이 상황에 지쳐 이 마을로 도망왔다. 제나의 가문은 대대로 황실 경비였기에 그녀는 임무를 포기하고 자파 부모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자파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났다. 제나는 먼 바다에서 낚시 중 잔당과 싸워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돌아왔을 때 이곳은 노예 사냥꾼에게 휩쓸렸다. 자파의 부모도 잃었다. 켄은 자파에게 천재가 되고 싶냐고 물었고 자파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켄은 자파를 위해 천재 자리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만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 지쳐 이 마을에 숨어들었어. 신하의 가문은 대대로 황실경비였기에 그녀는 결심했어. 임무를 포기하고 자파 부모님을 보호하기로. 자파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파도가 몰아쳤고 신하는 먼 바다로 낚시를 나갔지. 잔당들과 싸우느라 그들을 지키지 못했어. 그녀가 돌아왔을 때 이곳은 노예 사냥꾼들에게 휩쓸렸고 자파 부모님도 잃었어. 그는 자파에게 천재가 되고 싶냐고 물었지만 자파는 한결같이 그를 따랐어. 그는 더 이상 딱딱한 그 자리에 욕심이 없었지. 신하는 그들이 자파가 태어날 때부터 감시해왔다는 걸 드러냈고 그는 분노했어. 그들이 자파가 노예로 잡혀가는 걸 여러 번 봤지만 팔짱 끼고 바라만 봤어. 슬프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자파가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파가 자신의 황실 신분을 전혀 모른다는 걸 알았고 쓸데없는 왕좌에 안길 원하지도 않았어. 지금은 그 옷을 빌미로 제거하려 하고 있어. 내 왕족 신분으로 저 쓸데없는 왕좌에 앉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옷을 이용해 제거할 구실을 만들다니. 파는 현 천재의 지위를 지키려고 암살자를 보내면서도 네 얼굴을 무시하고 내 영토에 쳐들어왔어. 내 땅에서 내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이 녀석들 정말 한심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르쳐주지. 유전자도 동의할 거야. 이건 성운과의 전쟁 행위야.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해. 봉황을 안심하고 맞이하려면 이 암살자들을 없애야 해. 나푸미는 결심했어. 문 앞까지 쳐들어가서 말로 안 통하면 쾅 하고 부숴버릴 거야. 너희들 아무도 두렵지 않아. 나푸미는 여왕님께 자신이 티로 갈 거라고 알렸어. 여왕님은 부재 중이니 찾지 말라고 했고 관대하게도 마을을 지키라고 사람을 보냈어. 어쨌든 나는 힘들게 사대기 사단을 모았으니 고마워. 그 정도면 좀 부족하지만 편하게 티로 가는 길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줘. 나는 네 고향인 백호 가문을 지나갈 거야. 두 형제는 항상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지금은 밖에 있어. 용사님들의 주목을 끌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 나오미는 영토를 여왕님께 넘겼어. 나는 티로 출발할 거야. 용 갈론이 너와 퀸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 문을 여러 차원 이동시켜 모두를 데려갈 거야. 봉황이 곧 부활할 거야. 지금은 이 일을 하기 적절한 때가 아니지만 나는 피할 수 없어. 파의 운명이 결정됐어. 필라는 공주와 함께 레벨업 중인데 레벨업인지 놀러가는 건지 모르겠어. 어린 자식들과 무고한 백성을 위해 나푸미는 모든 파도와 사방의 괴수들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어. 심지어 그 여자를 조종하는 이 녀석도 말이야. 어린 자식들과 무고한 백성을 위해 나푸미는 모든 파도와 사방의 괴수들을 막겠다고 선언했어. 심지어 그 여자를 조종하는 자도 말이야. 용사도 속도를 내서 장인 집으로 향하고 있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왕국의 재난을 숨기고 용사의 휩쓸림 아래 도착했어.